다들 2019년 7월 기억나십니까? 평화롭던 여름날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바로 반도체 공장에 비상벨이 울렸던 그날 말입니다. 뉴스는 시끄러웠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다. 불매운동을 하자. 죽창가를 부르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취해 있던 그 순간 진짜 전쟁터인 삼성전자 본사 25층 비밀회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때 여의도 증권가 찌라시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삼성, 3개월 안에 공장 멈춘다. 한국 반도체 신화는 여기서 끝났다. 무서운 소리죠? 이게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끊어버린 세 가지 소재.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우리가 김치찌개를 끓여야 하는데 일본이 갑자기 가스밸브를 잠가버리고 고춧가루 압수하고 냄비까지 뺏어간 겁니다. 김치찌개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죠. 아니, 굶어 죽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시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기획된 대한민국 경제 암살 시도였습니다. 일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세계 1위라고 떵떵거려도 그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재료는 90% 이상 일본산이라는 걸 말이죠. 목줄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조센징들은 절대 우리 없이 못 산다. 3개월만 조이면 무릎 꿇고 빌려올 거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삼성이 망했나요? 한국 반도체가 문을 닫았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일본 소재 기업들의 주가만 박살이 났습니다. 도대체 그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오늘 뻔뻔하게 다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선 국산화 성공이라며 박수치고 끝냈지만 그 뒤엔 삼성과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피말리며 준비했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비밀 작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던진 독사과를 삼성이 어떻게 씹어먹고 오히려 그 씨앗으로 거대한 숲을 만들어 일본을 고립시켜버렸는지,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벌어진 소름 돋는 반격의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도체 만드는 공정을 아십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노의 세계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몇만 분의 1,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회로를 그리는 작업이죠. 여기서 핵심은 불순물과의 싸움입니다. 먼지 한 톨, 침 한 방울만 튀어도 수천억 원짜리 웨이퍼는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는 순도가 생명입니다. 99.99999999999%의 순도, 이걸 11-9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친 순도의 소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하나, 일본뿐이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이름 어렵죠? 그냥 게임으로 치면 전설의 강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아이템이 없으면 아무리 레벨 높은 삼성이라도 몬스터를 못 잡습니다. 일본은 이 독점력을 무기로 우리 숨통을 조여온 겁니다. 당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으로 급하게 날아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언론에선 해법을 찾으러 갔다고 했지만 사실 그건 시간 끌기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플랜 B가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그 플랜 B가 뭐였냐고요? 바로 탈일본이었습니다. 말이 쉽지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 제품에 맞춰 최적화된 공장 라인을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칫하면 수율이 폭락하고 수조 원의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 도박에 베팅했습니다. 왜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누군가 내 목줄을 쥐고 흔드는데 언제까지 꼬리만 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삼성은 국내 중소기업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가 돈은 얼마든지 될 테니 목숨 걸고 만들어라.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대기업이 작정하고 돈을 풀고 중소기업이 죽기 살기로 기술을 개발한다.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와 오기가 합쳐지면 어떤 괴물이 탄생하는지 일본은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만한 골리앗의 눈을 찌르기 위해 다윗이 어떻게 돌팔매를 갈고 닦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채널 고정하세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시계를 2019년으로 다시 돌려봅시다. 당시 일본 아베 정부가 경제 보복을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라고만 봤죠.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산업 스파이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건 완벽하게 계산된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 고수는 아무데나 때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장 아파할 곳, 단 한 방으로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급소만 노립니다. 일본 경제성 관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삼성전자의 공정지도를 펴놓고 돋보기를 들이댔을 겁니다. 삼성의 아킬레스건이 어디냐? 그리고 찾아낸 것이 바로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였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당시 삼성전자의 반도체 창고에는 1년치 재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많았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소재는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아서 재고를 많이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신선식품처럼요. 즉, 일본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순간 삼성라인은 딱 한 달 안에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일본은 이걸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타겟, 불화수소를 볼까요? 반도체 회로를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쓰이는 가스입니다. 이걸로 회로를 깎는데 일본산의 순도가 12.9, 9가 12개입니다. 99.99999999999%. 이 정도 순도가 아니면 불량이 납니다. 당시 한국산 불화수소요? 냉정하게 말해서 일본산에 비하면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들도 일본산 안 쓰면 수율 반토막 납니다 라고 보고했을 정도니까요. 두 번째 타겟, 포토레지스트. 이게 진짜 악질입니다. 이건 반도체 웨이퍼의 회로를 그릴 때 쓰는 감광액, 즉 마법의 잉크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냥 포토레지스트를 막은 게 아닙니다. 정확히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콕 집어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네 옛날 반도체는 만들어도 돼. 근데 앞으로 돈 벌 미래 기술인 차세대 반도체 EUV는 절대 못 만들어. 즉, 삼성의 현재가 아닌 미래를 거세하려 했던 겁니다. 삼성이 TSMC를 잡으려고 목숨 걸고 투자하던 그 타이밍에 딱 발을 걸어 넘어뜨린 거죠. 세 번째, 불화 폴리이미드. 이건 당시 삼성이 세계 최초로 내놓으려던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의 화면 보호막입니다. 접었다 폈다 해도 깨지지 않는 유일한 소재였죠. 일본 수미토모 화학이 전 세계 물량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막았다는 건 삼성 스마트폰의 혁신까지 밟아버리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일본은 우리가 딴 데서 사올 수도, 직접 만들 수도 없는 대체 불가능한 아이템만 골라서 수출 규제라는 명분으로 인질극을 벌인 겁니다. 당시 삼성 내부 분위기 말도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영양 제한적이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실제로는 임원들이 매일 아침 재고 몇일 남았냐며 피를 말렸습니다. 일주일치 남았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경쟁사인 대만의 TSMC와 미국의 마이크론은 뒤에서 웃고 있었죠. 그때 일본의 한 관료가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썰이 돌았습니다. 한국 반도체? 우리가 소재 안 주면 쟤네 공장은 그냥 비싼 고철덩어리야.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자립을 할 능력이 없다고. 기껏해야 미국 형님 뒤에 숨거나 일본에 와서 머리 조아리고 빌 거라고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무력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한국을 하청기지로 영원히 묶어두려는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니네는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뇌리에 심어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특유의 변태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평소엔 서로 물어뜯고 좌우다가도 남이 우리 밥그릇을 걷어차면 갑자기 눈빛이 변해서 미친 단결력을 보여주는 그 이상한 민족성을 일본의 엘리트 관료들은 계산기에 넣지 못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 공장이 멈추기 직전의 카운트다운 속에서 삼성은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무릎을 꿇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제3의 길을 뚫었을까요?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벼랑끝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기술 독립의 처절한 사토입니다. 자, 일본이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삼성전자 내부 회의실에서는 그야말로 고성이 오갔습니다. 당장 일본 가서 빌어라. 아니다, 이참에 끊어내자. 경영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죠.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내린 결론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멋있는 말이죠. 하지만 엔지니어들에게 이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반도체 공정에서 소재를 바꾼다는 건 단순히 라면 스프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F1 레이싱카가 시속 300km로 달리고 있는데 멈추지 말고 엔진을 갈아 끼우라는 소리와 똑같거든요. 소재 하나가 바뀌면 온도, 압력, 시간, 가스 배합 비율 등 수만 가지 변수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보통 이 테스트 기간만 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삼성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3개월. 재고가 바닥나기 전까지 해내야 했습니다. 이때 삼성은 대한민국 산업 역사상 가장 과감하고 위험한 도박을 겁니다. 바로 철통 보안 해제였습니다. 원래 삼성 반도체 라인은 국가 기밀 시설입니다. 아무리 협력사라도 절대 라인 내부에 못 들어옵니다. 자신들의 노하우가 유출될까봐 철저히 갑의 위치에서 완성된 재료만 받았었죠. 그런데 삼성은 굳게 닫혀있던 그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 제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이름도 생소했던 국내 중소기업 솔브레인과 동진 세미캠에게 말입니다. 삼성은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만든 소재, 우리 실제 양산 라인에 바로 투입해서 테스트하겠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검증 안 된 중소기업 제품을 수조 원짜리 라인에 넣었다가 불량이라도 나면 그날 생산된 웨이퍼 수십만 장은 전량 폐기 처분입니다. 하루 손실액만 수천억 원이 넘어가죠. 삼성은 그 막대한 리스크를 떠안고 중소기업에게 실전 테스트 기회를 준 겁니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적을 잡기 위해 다윗과 골리앗이 한 배를 탄 순간이었죠. 가장 먼저 투입된 특공대는 솔브레인이었습니다. 미션은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 사실 솔브레인은 억울했습니다. 기술력은 이미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삼성이 일본 거 쓰면 되는데 굳이 라며 안 써줬던 겁니다. 기회가 오자 솔브레인 연구원들은 말 그대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불화수소는 독성이 엄청납니다. 방독면 쓰고 쪽잠 자며 24시간 내내 증류기를 돌렸습니다. 목표는 12B9, 99.999999999999999% 불순물을 1조분의 1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 엔지니어들이 솔브레인 공장에 상주하며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기술 지도를 한다? 그것도 핵심 영업 비밀을? 그만큼 급박했다는 겁니다. 삼성의 분석 장비와 솔브레인의 제조 기술이 만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통상 2년 걸릴 테스트를 단 3개월 만에 끝내버린 겁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축지법을 썼다고 표현합니다.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가 극한의 엔지니어링과 만났을 때 어떤 폭발력을 내는지 보여준 사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9년 늦가을, 솔브레인이 만든 불화수소가 삼성 라인에 투입되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산 저질 소재를 쓰면 수율이 박살날 것이다. 삼성이 자존심 때문에 불량품을 쓰고 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율이 떨어지기는커녕 일본산보다 더 안정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일본 스텔라 케미파, 모리타 화학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철옹성이 단 100일 만에 한국 중소기업에 의해 뚫려버린 겁니다. 하지만 끝판왕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EUV용 포토레지스트. 이건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빛으로 웨이퍼의 그림을 그리는 감광액인데 일본 JSR, 신해첩 화학이 전 세계 점유율 90%를 쥐고 있었죠. 이건 솔직히 한국 기술로는 당장 대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삼성의 정보력이 빛을 발합니다. 전공법이 안 되면 우회로를 뚫어야죠. 삼성의 글로벌 구매팀은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루트 개척에 나섭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만 막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벨기에에 있는 합작법인을 통해 우회 수입을 시도합니다. 일본 기업의 벨기에 공장에서 생산된 포토레지스트를 공수해온 거죠. 일본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거기로 셀 줄은 몰랐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이 시간을 버는 동안 국내 기업 동진세미캠이 등장합니다. 동진세미캠은 원래 3D 낸드용 포토레지스트 강자였지만 EUV용은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삼성은 역시나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동진세미캠 연구원들을 삼성 화성 캠퍼스로 불러들여 한 대에 2천억 원이 넘는 EUV 노광 장비를 마음껏 쓰게 해줬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꿈의 장비를 만져보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죠. 수 없는 실패 끝에 동진세미캠도 결국 해냅니다. 일본이 너네는 절대 못해 라고 비웃었던 그 기술을 보란듯이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삼성은 아예 판을 더 키웠습니다. 미국 듀폰사를 꼬드긴 거죠. 야, 일본 쟤네들 믿을 수 있겠어? 너네가 한국에 공장 지으면 우리가 다 사줄게. 삼성의 제안에 듀폰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충남 천안에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해버린 거죠.
일본은 졸지에 가장 큰 고객 삼성을 잃고 강력한 경쟁자 듀폰까지 안방에 들이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 2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은 오히려 잠자고 있던 한국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을 깨우는 알람 시계가 되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 수요처가 국산품 애용으로 돌아서자 돈이 돌기 시작했고 인재가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음모론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연 삼성은 일본의 규제를 전혀 예상 못했을까요? 사실 삼성 내부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다변화라는 보고서가 계속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죠. 왜? 기존 일본 업체들과의 의리, 그리고 실무진들의 디차니즘, 변화에 대한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잘 돌아가는 공장을 굳이 건드려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아베 총리가 아주 친절하게도 야, 너네 이제 일본산 쓰지 마 라고 강제로 등을 떠밀어 준 겁니다. 덕분에 삼성 경영진은 내부의 반대 여론을 단숨에 잠재우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며 공급망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삼성에게 독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위한 쓴 약이자 백신이었던 셈입니다. 이 전쟁의 하이라이트는 브라인드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삼성 엔지니어들이 국산 소재와 일본 소재의 라벨을 떼고 테스트했을 때 국산 소재의 성능 데이터가 더 좋게 나온 구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산이 최고야라는 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자 막연한 신앙이었다는 게 증명된 거자. 이 데이터가 보고되자 일본 소재 기업 영업사원들은 삼성 구매팀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발 물량 좀 받아주십시오라며 예전에 갑이 을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죠. 삼성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자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 너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총성 없는 전쟁, 기술 패권 전쟁의 진짜 모습입니다.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훔치고 지키려는 정보전, 마지막으로 적의 실수를 역이용하는 전략,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쾌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 이후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삼성은 이 승리를 발판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전쟁이 남긴 상처와 영광,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매출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뢰라는 자본주의 최고의 자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일본의 소재 기업 스텔라 케미파의 주가는 수출 규제 이후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면 한국의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의 주가는 폭등했죠. 이건 단순한 주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투자 자금이 어디를 미래로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투자자들은 냉정합니다. 정치 논리로 밥줄을 끊는 일본 기업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위기 관리 능력이 입증된 파트너로 격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삼성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줬습니다.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재료를 남에게 의존하면 언제든 다시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도 소부장 국산화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재를 넘어 장비까지 국산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재미있는 건 최근 일본 정부가 다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코하마에 삼성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보조금까지 준다고 하죠. 불과 몇 년 전에는 수출 안 해라고 문을 닫더니 이제는 제발 와서 연구 좀 해줘라고 매달리는 꼴입니다. 이게 바로 힘의 논리입니다. 기술이 곧 권력이고 압도적인 실력이 있으면 적도 고개를 숙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삼성은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1라운드가 끝났을 뿐입니다. 일본은 뒤에서 칼을 갈고 있고 중국은 무섭게 쫓아오고 미국은 우리 편에 줄 서라 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승리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또다시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치열한 승부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과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경제전쟁의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비밀 병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일본이 야심차게 던진 수출 규제라는 부메랑, 과연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정확히 1년 뒤, 그 부메랑은 일본 소재 기업들의 뒤통수를 박살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재무제표가 증명하는 팩트입니다. 가장 먼저 피를 토한 건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였습니다.
전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절대 강자였죠.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많이 만드는 큰손 고객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출 당연히 떡락했죠. 영업이익 반토막 났습니다. 주주 총회장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주주들이 경영진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한국에 수출 허가해달라고 정부에 로비라도 했어야지. 멍청하게 앉아서 밥줄 끊기는 걸 보고만 있었냐.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일본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자기들이 수출하지 마라고 시켜놓고 막상 기업들이 만회가니까 그건 너네 사정이지 라며 모르쇠로 일관한 겁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은 아베 정권의 정치쇼에 동원된 장기판의 졸병이었을 뿐이라는 걸 말이죠. 신뢰는 깨졌고 한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은 영영 떠나갔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학에서는 자해공갈의 실패라고 부릅니다. 남을 죽이려다 내 배를 가른 꼴이죠. 반면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2020년, 2021년을 지나며 우리 땅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부장 독립만세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까지 한국 중소기업들은 삼성 눈치 보느라 일본 기술 베끼느라 바빴습니다. 패스트 팔로워, 즉 추격자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 사태 이후 그들은 퍼스트 무버, 선도자로 진화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돈보따리를 풀자 숨어있던 제야의 고수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 수 있는데 그동안 안 써줘서 못 팔았던 거야 라며 기술력을 뽐내기 시작했죠. 삼성전자의 용인 평택 캠퍼스 주변을 가보셨습니까? 그 일대가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로 변했습니다. 일본이 비워준 자리를 국산 기업들이 채우고 미국의 램리서치,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글로벌 장비 회사들까지 한국이 핫플레이스다 라며 연구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의도한 한국 고립은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한국을 글로벌 반도체의 성지로 만들어준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의 권력 이동입니다. 예전에는 파는 놈, 일본이 갑이고 사는 놈, 한국이 을이었습니다. 물건 안 줘 하면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삼성이 안 줘? 그럼 내가 만들게. 넌 필요 없어. 라고 선언하고 실제로 성공해버리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플, 구글,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IT 공룡들이 이 사태를 아주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정치적 이유로 언제든 공급을 끊을 수 있는 불안한 거래처구나. 반대로 한국은 없던 위기가 와도 미친 듯한 속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좀비 같은 생존력을 가진 파트너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곧 돈입니다. 일본은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국가라는 딱지가 붙었고 한국은 위기 관리 능력이 검증된 국가라는 인증 마크를 획득한 겁니다. 실제로 이후 글로벌 반도체 투자 자금이 일본에서 빠져나와 한국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일본 우익들이 꿈꿨던 한국 경제 붕괴 시나리오는 정반대로 한국 경제 체질 강화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일본이 잃은 건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적 우월감이라는 마지막 자존심을 도둑맞았습니다. 100년 넘게 쌓아온 기초과학의 힘, 장인 정신, 삼성이 단 1년 만에 따라잡거나 대체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일본 엔지니어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의 기술 격차라는 게 고작 이 정도였나? 라는 패배감이 일본 산업계 전반을 덮쳤습니다. 이 사건은 나비 효과가 되어 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일명 칩포 동맹에서 한국의 위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일본에 무릎 꿇고 빌었다면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하청국가 정도로 취급했을 겁니다. 야, 너네는 기술도 없으면서 무슨 동맹이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나왔겠죠. 하지만 우리는 독자 생존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 가장 먼저 어디를 갑니까? 삼성전자 평택 공장입니다. 왜? 한국의 제조 능력이 없으면 미국의 안보도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미국도 함부로 못하는 핵심 파트너로 격상시켜준 겁니다. 아베 전 총리에게 훈장이라도 줘야 할 판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릅니다. 제가 처음에 미스터리라고 했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겨내는 동안 더 무서운 괴물이 우리 뒤를 쫓아왔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싸우느라 정신없던 그 틈을 타 중국은 한국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우리도 당할 수 있다며 반도체 굴기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중국에게도 완벽한 교보제가 되었습니다. 아, 기술이 없으면 저렇게 목이 졸리는구나. 중국은 삼성의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소재 국산화에 미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은 일본이라는 지는 해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떠오르는 붉은 해와 싸워야 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한테 반도체 팔지 마! 라며 우리 팔을 비틀고 있죠. 2019년의 싸움은 소재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2024년, 2025년의 전쟁은 패권 전쟁입니다. 판이 다릅니다. 일본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산사태를 일으켜 이제는 전 세계가 반도체라는 자원을 놓고 총칼 없는 3차 대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삼성이 일본을 이긴 그 비결, 초격차와 생존 본능. 과연 이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고래 싸움에서도 통할까요? 지금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2019년보다 더 심각한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소재는 국산화했지만 장비와 원천 기술은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다. 중국의 추격 속도가 너무 빠르다. 우리는 일본을 이겼다는 국뽕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승리는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지만 동시에 멈추면 죽는다는 냉혹한 진실도 가르쳐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일본을 꺾은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 이들은 과연 다가오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이 혼란을 틈타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우리 같은 경민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삼성의 미래 전략 속에 숨겨진 마지막 한 방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월급 통장에 꽂힐 현실입니다. 잠깐 잊지 마세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짓, 언젠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당할 수도, 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할 수도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제 정글. 여기서 착한 기업, 착한 국가는 없습니다. 오직 이긴 놈과 죽은 놈만 있을 뿐입니다. 삼성이 그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똑똑히 보셨죠? 그 도끼와 전략을 이제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거대 서사의 끝에는 생존이라는 두 글자가 남습니다. 국가도 기업도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뉴스만 보고 아, 삼성이 이겼네, 좋겠다 하고 끝내실 건가요? 천만에요. 다음 장에서 이 피 튀기는 경제전쟁을 이용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긴 이야기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삼성과 일본의 전쟁 이야기를 구구절절 떠든 이유가 뭘까요? 와, 삼성 대단하다, 국뽕이 차오른다 하고 끝내라고? 아니요. 그럴 거면 국방부 홍보 영상을 보러 가세요. 우리 채널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고 불리는 것. 삼성전자가 벼랑 끝에서 살아남은 과정을 복귀해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재테크와 인생 전략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나는 대기업 다니니까, 나는 공무원이니까 안전하다고요? 천만에요. 2019년에 삼성전자도 자기가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일본이 밸브 하나 잠그니까 순식간에 나락으로 갈 뻔했죠.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자산도 똑같습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잘리거나 금리가 폭등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수출 규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 행동 지침, 일명 생존 치트키를 딱 정해드립니다. 받아 적으세요. 첫째, 내 포트폴리오의 공급망을 점검하십시오. 삼성은 일본 의존도가 90%였기 때문에 협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수입원은 어떻습니까? 월급 하나에 100% 의존하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은 회사라는 갑에게 평생 끌려다니는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솔브레인을 키우고 듀폰을 끌어들였듯이 여러분도 월급 외에 배당금, 부업, 부동산 임대 등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묻지 마세요. 커피값 아껴서 배당주 한 주라도 사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만의 소재 국산화 시작입니다. 둘째, 대체 불가능한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이번 전쟁의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삼성? 맞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승자는 바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소부장 기업들이었습니다. 일본이 삽질하는 동안 기술력 있는 한국 기업들은 주가가 2배, 3배 폭등했습니다. 주식 살 때 차트만 보지 마세요. 이 기업이 망하면 삼성이나 애플이 곤란해지는가?
이 기업이 가진 기술을 다른 놈이 1년 안에 베낄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세요. 경제적 해자, 즉 남들이 아쉬워서 찾아오는 기업을 찾아서 묻어두세요. 그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슈퍼을입니다. 셋째, 위기를 박앤세일로 인식하는 멘탈을 기르십시오. 2019년 7월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다 던졌습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어땠을까요? 어라?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일본 때문에 가격만 싸졌네? 라며 줍줍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경제전쟁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미중 갈등, 환율 전쟁, 금리 인상, 뉴스는 항상 공포를 팔 겁니다. 그때마다 쫄아서 도망가면 여러분은 영원한 호구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가 기회라는 것, 삼성전자가 이번에 제대로 보여줬잖아요. 위기는 곧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은 소재를 무기로 우리를 공격했고 우리는 기술 독립으로 그 칼날을 막아냈습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내 목줄을 남에게 쥐어주지 마라. 국가도 기업도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털립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경제 뉴스, 거대한 세력들의 음모와 뒷이야기, 제가 대신 다 파헤치고 씹고 뜯고 맛보고 나서 여러분 밥상 위에 딱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숟가락만 들고 떠먹으시면 됩니다. 누가? 이 뻔뻔한 작가가 말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뇌세포를 조금이라도 자극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버튼 하나가 여러분의 경제지능을 12-9 순도로 높여줄 겁니다. 지금까지 뻔뻔한 경제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 쫄지 마세요. 우리가 이깁니다.